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중화기. 2. 기술 국산화 노하우. 3. 미래의 도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전에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은 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탄생 및 추적 장비 RS,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TGP, 전자전, 제머 RF 제머 항전 장비 기술 및 이들을 전투 임무 수행 컴퓨터 CFCC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모두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의 승인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5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기능과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해준다는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해도 미국의 말 뒤끝도 따라가지 못했고 T-50이라는 훈련기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미국 로키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015년 당시 한국의 대외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KF-X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등 제3국 업체로부터 해당 분야 기술을 사들이거나 국내에서 연구개발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초 8조 6,691억 원으로 책정한 KF-X 체계 개발 비용도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장은 개발비가 추가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대당 단가는 종전 7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이 우리 한국이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뤄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처음부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벽을 깨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건국 이래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미제 전투기였고 또한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어 보지도 못한 국내 업체가 그것도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국산 전투기 개발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범국민적인 반대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묘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진들이 참으로 대단한 게 이와 함께 진행한 21개의 전투기 주요 기술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21일 로키드 마틴의 F-35 한국사업개발 담당 디케더스 이사는 로키드 마틴은 KF-X 사업에 360명의 기술자와 50만 페이지를 넘는 기술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로키드 마틴은 다미사업청과 체결한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KF-X 기술 이전과 함께 기술 인력과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F-35를 구매하면서 미국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주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총 25개의 기술 중 4대 핵심 기술은 포기하는 대신 다른 21개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판을 짜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뛰어난 전략으로 KF-X 사업의 성공적인 시발점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4대 핵심 기술의 확보입니다. 사실 이 기술들은 다른 나라에서 받아오기가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에 보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우선시되는 이사 레이더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냐 못하냐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명운이 달릴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었는데요. 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0000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이사 레이더는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소자수자 수백 수천 개를 판 형태로 고정한 채 레이더 빔을 쏘는 방식으로 구형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탐지 반경도 넓어 공중은 물론 지상의 목표물을 함께 추적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이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량 빨라 F-35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적 레이더 교란 등 전자전 능력 역시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3에서 4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스트는 공대공 위협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기능으로 이른바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트기나 헬리콥터를 찾아내고 검출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전방 주시 적외선 플라르가 있지만 플라르는 전방만 감시하지만 아르스트는 광범위하게 장거리를 감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TGP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무장 유도 및 자상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함전 장비인데요. 마지막으로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머는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동으로 추적하고 기만 신호 및 짧은 제밍 신호를 감사함으로써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렇듯 이것들은 반드시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이 언론에 공개한 발언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스트, 오고, RF 제머 세 가지 항전 장비 개발 및 항공기와의 체계 통합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국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면 해외 기술 협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국내 기업들을 통해 해당 기술력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결국 4대 핵심 기술은 이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인 공대지공대의 모드 알고리즘과 CFCC와의 체계 통합 기술 확보가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은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사 레이더 안테나 및 전원 공급기 그리고 레이더 신호 처리기를 통합하는 등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레이더의 알고리즘은 스웨덴의 사브와 계약을 통해 개발하기로 하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드와 사브가 주도하는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 비용만 미화 2,500만 달러로 하나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MRO 사업과 T-50의 개발과 수출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독자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4대 핵심 체계가 차례로 개발됐고 2020년 9월에는 시제기의 최종 조립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에 지난 7월 19일 KF-21의 첫 비행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첫 개발 선언으로부터 무려 21년 만에 시제기의 첫 비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 절대 굴하지 않았고 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시험 비행까지 온 KF-21 보라매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마음 놓고 자축할 수 없습니다. 시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요.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여러 장비와 무장의 테스트가 완벽히 마무리돼야 진짜 개발 성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에 달 국산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의 무장은 이미 마하 4의 초음속 기동이 가능한 고성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무려 60G의 고기동성을 가진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르스트-T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미 통합된 미티어와 아르스트-T는 유럽산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제 무기는 해외 수출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무기 금수 조치가 아주 많아서 KF-21을 해외 수출할 때 패키지로 판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잘 협상해 미제 에임120 암람과 에임9X 사이드와인더를 KF-21 보라매에 통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전투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의 주한미군의 보유 재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정비와 유지관리 그리고 추후 개량을 고려할 때 미제 무기 역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엔 외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완벽한 적외선 추적, 좀 더 정확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세대 IR 미사일은 IR 센서와 추진체, 그리고 파일럿과의 연동 능력이 크게 개량된 차세대 적외선 미사일인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발사 후 자동 추적 모드인 롤을 특유의 고기동성과 연계, 후방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롤은 미사일을 쏘는 전투기가 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동료기의 데이터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예상한 뒤 예상 좌표로 발사된 미사일, 이후 적외선 탐색기로 적을 파괴하는 신기술인데요. 50에서 60G, 그러니까 일반 중력의 50에서 60배를 견딜 수 있는 5세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직후 180도 방향을 전환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적외선 탐색기 등 미사일에 사용될 여러 부품을 개발한 뒤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수한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아직까지 공중전의 핵심은 누가 멀리 보고 멀리 쏘는지를 겨루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중거리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미티어나 에임팩 20대 암람에 구현된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적용된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까지는 국산 함대공 단거리 미사일, 해공의 개량형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에 따르면 해공은 기본형이 에임 120 암람보다 너무 가벼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개발되어 봐야 상대적으로 구식 취급을 받는 에임 120보다 사거리를 포함한 종합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산 중거리 미사일은 KF-21의 주력 무장인 미티어 미사일처럼 덕티드 램제트 로켓을 적용했고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100에서 200km급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대한 유도탄을 개발하면서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따라서 보람의 120대가 실전 배치될 2032년이면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사무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무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3과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얻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길을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부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게드,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 독일과 프랑스의 피카즈 같은 6세대 하이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다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매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이상 수출된 F-16의 딜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4부의 신형 스텔스 길법.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금융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민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제이스민 39 그리펜 CD형은 이사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장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2 이사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감화된 신형 항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이사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신형 그리펜 2가 KF-21 매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엠비더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과 달리 E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3담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이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이사 레미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수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 비소가해제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지라 갈륨가엔 이사 레미더에 비해 한 끗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브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지라 갈륨 이사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브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담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막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 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이사 레이더, 스텔스기, 아르스트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세계 군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2성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엔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 E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 성능, 블록섬 기준 5세대 스텔스 비행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부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이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부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예산을 잃었고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부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브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브사의 C0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브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브 C0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감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0이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국방력은 보유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단 과하다 할 만큼 충분히 보유해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 전쟁 여파로 방산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현명한 알디로 다음 세대까지 평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초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기갑부대가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고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동에서 대기하던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접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닌 그라드 인근에서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나토를 설득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걱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실 폴란드군에게 충분한 전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판 T-72인 PT-91 트바르 D를 비롯한 수백여 대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넘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갑부대가 사용할 전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전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무려 1000대의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올해에만 10여 대의 K전차를 넘기고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은 돼야 기가 몇 안 분량의 전차가 폴란드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훈련과 배치 등 여러 소요를 생각하면 폴란드 기갑부대가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부대로 재탄생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봐야 3에서 5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전차의 구체적인 스펙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민국 기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로는 현대전과 다가올 미래전에서 완벽히 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언덕도 못 오르는 패급 전차인 M418 패트는 둘째치고 최초의 국산 전차 K1만 하더라도 당장은 개량을 통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더 이상 주력으로 써먹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차의 설계와 개발이 매우 시급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차기 전차에 대체 뭐가 달려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스펙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무기를 압도하는 만능 무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제블린 만능론과 전차 무용론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게릴라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기갑부대를 수도 코앞까지 진격시켜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락타르 TV 이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만능론이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폭죽처럼 터뜨리는 것을 보니 드론이 최고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러시아군이 방공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막강한 포병을 이용한 화력전을 시작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포병이 전과를 올리자 역시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면서 포병 만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M777 견인포와 유럽 각국이 지원한 아즈크라프, 세자르, PZH-2000 등 각종 포들로
세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가 공급되면서 탄약고가 날아간 러시아 포병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산 탄약을 전부 사용하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포병화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과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장기 소모전이 된다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9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9,000명의 기갑부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갑부대로 하르키우주의 점령지를 불과 열흘 만에 탈환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첨단 자산의 지원을 받았지만 작전 방식 자체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정립된 전형적인 기갑 돌파였는데요. 이렇게 기갑이 다시 가치를 증명하자 이번에는 역시 기갑이 최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9월 중순부터는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한 대방사 미사일 함 미사일이 고갈된 러시아군이 이란에게 구걸을 받아낸 샤헤드 다시 136 샤헤드 136을 잡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아이리스-T와 나삼즈 등이 게임체인저 무기로 지목됐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꾼 만능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무기가 성과를 보이면 곧바로 대응책이 나오며 모든 무기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의 군대들은 여러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국방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차분히 미래전에 맞춰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타국과 달리 북한, 중국 등 적성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력도 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단계에 걸쳐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감 전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만능론이 우리 군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정밀 유도무기 PGM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래로 미사일 만능론자들은 줄곧 대한민국 국군에 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는 편향된 논리로 첨단 보병 장구와 최신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무함발을 더 배치하는 게 낫다며 장구 개선과 전차 추가 양산에 반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수년에 걸쳐 우리 육군 기갑 전력은 꾸준히 약화됐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최신의 전차인 K 전차의 추가 양산은 파워팩 문제와는 별개로 같은 예산이면 아파치 핵이나 MLRS 전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입 물량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K2 전차의 국내 도입량은 2022년 11월 현재까지 300대도 되지 않습니다. 4차 양산 물량이 알려진 대로 100대 이상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겨우 400대를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전력으로는 기동군단이 운용하는 전차 전력을 K2 전차로 교체하기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부대들에서는 1960년대 도입된 패튼 전차의 병사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튼 전차는 여러 차례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형 전차에 비해 열등한 장감과 화력을 보유해 전면전에서는 도저히 써먹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아서 엔진 수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킬로미터를 갈 때마다 전차가 멈춰 서고 자그마한 언덕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이건 전차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폐급은 고정식 포대로도 써먹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과학화 훈련단에서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패튼 전차 중 상당수가 불공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의 T-80U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간 무시받던 기감 전력의 부흥을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기 전차 K3의 개발인데요. 현재 군에서는 여러 기술자와 기감 장교들이 미래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급격한 단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갖춰야 쓸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상당한데요.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K3 전차의 확실한 재원은
확보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당초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략적인 윤곽조차도 특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개 정보를 통해 군사 전문가라면 누가 예상할 수 있는 대략적인 운용 요구 성능, 즉 락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화력, 방호, 네트워크, 기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력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전차들의 주포는 현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확실히 관통할 수 있고 차세대 전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 K를 기준으로 균질 아련강판 RHA 1000mm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탄을 개발하거나 상부 장갑을 노릴 수 있는 타버텍 방식의 특수 전차 포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차포의 구경을 높여 기본 관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휴행 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휴행 탄수는 전시 상황 시 휴대해야 하는 탄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혁신론자들은 기동체계의 혁신을 통해 휴행 탄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공격 수단을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연료전지 체계인데요. 디젤 엔진을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하면 디젤 엔진과 연료가 차지하던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만 사용해도 기동체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무 궤도나 개선된 유압식 첨가장치 ISU를 사용해 기동체계의 중량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 추가적인 탄약과 수직발사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발사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블린이나 현궁 같은 3세대 IR 추적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할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토로 공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적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또 능동 방호 체계의 치명적인 단점인 역격탄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요. 비교적 멀리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은 수직 발사관에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 대응하면 취약한 전차 외부의 요격탄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차 외부의 여유 공간에는 적을 탐지할 고성능 열산과 이사 레이더,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더크 등 각종 탐지 센서와 다연력 연막탄 등 소프트키 체계를 더해 전차의 다층 방호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방호력이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센서를 장비해 탐지 능력이 강해진 전차에 다수의 카메라를 달면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을 결합한 혼합현실 MR을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이 혼합현실을 통해 비좁은 전차 안에서 자유롭게 밖을 보며 마치 야외에서 싸우는 것처럼 탁 트인 시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에 쓰려고 개발한 저피탐 안테나, 병사에게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개선된 전장관리 체계가 적용되면 모든 전차가 서로의 위치와 남은 탄약, 부대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완벽히 네트워크화된 무적의 전차 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 막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수소연료전지는 이미 K808 장갑차에 적용해 테스트가 한창이며 개선된 ISU와 고무궤도, 이사 레이더, 저피탐 안테나 등 이야기 속의 모든 기술은 이미 현실에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어떻게 잘 통합해 성능과 가격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